현대차가 독일차를 넘어섰습니다. 완성차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독일 3사를 다 합쳐야 현대차 그룹 하나에 겨우 맞먹거든요. 완성차 시총 순위로 현대차 그룹은 세계 2위입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벤츠, 폭스바겐, BMW를 나란히 앞질렀거든요. 물론 판매 대수로는 아직 3위 폭스바겐을 못 넘었는데요. 하지만 벌어들인 돈에선 이미 폭스바겐을 앞섰습니다. 지난해 폭스바겐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면서 현대차, 기아에 밀렸거든요. 덜 팔고도 더 버는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10년 전만 해도 정반대였습니다. 독일 3사 합산 시총은 2,358억 달러, 완성차 시총 세계 2, 3, 4위를 나란히 차지했죠. 그런데 올해 상반기 말엔 1,305억 달러, 마이너스 44.7%로 거의 반토막. 순위도 벤츠 7위, 폭스바겐 8위, BMW 9위로 밀렸습니다. 실제로 상반기 판매는 도요타가 539만 대로 7년 연속 1위, 현대차는 3위로 바짝 추격 중이죠. 판매도, 이익도, 기업 가치도 두 나라의 곡선이 정확히 엇갈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역전을 이해하려면 한때 독일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부터 봐야 하는데요. 특히 폭스바겐의 자부심은 상상 이상이었는데요. 유럽을 넘어 세계 시장을 호령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한때 폭스바겐은 외쳤죠. 다스 아우토, 자동차의 정의 그 자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자부심의 현장이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독일 공장 곳곳에서 폐쇄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경영진은 대규모 감원과 공장 폐쇄 검토안을 다시 올렸는데요. 노동자 대표들이 막아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독일이 무너진 곳은 못하던 분야가 아니었거든요. 무너진 자리는 못하던 곳이 아니라 가장 잘하던 곳이었다. 세계 최고였던 독일이 미끄러진 그 자리를 현대차가 파고들어 올라선 겁니다. 독일은 대체 무엇을 놓친 걸까요? 먼저 하나 약속하죠. 오늘은 숫자를 섞지 않겠습니다. 시총, 판매, 이익, 세 얼굴을 따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문, 시가총액입니다. 완성차 업체 기준 올해 상반기 말로 보죠. 독일 3사의 위치가 낯설거든요. 이 추락은 한 해만의 일이 아니었는데요. 10년에 걸쳐 시총이 조금씩 그러나 멈추지 않고 깎여 내려간 결과였거든요. 반면 현대차 그룹 완성차 시총은 496억 달러에서 1162억 달러로 134% 넘게 뛰었습니다. 같은 10년 정반대 곡선이죠. 다만 함정이 있는데요. 옆엔 BYD가 1,051억 달러로 앉아 있습니다. 현대차와 차이는 겨우 111억 달러죠. 두 번째, 문, 판매량입니다. 시장의 몸집을 보는 지표인데요. 여기선 순위가 또 달라지죠. 판매 순위가 바뀐 것도 현대차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해서가 아닙니다. 위에 있던 독일, 일본 업체들이 스스로 주춤한 사이 격차가 좁혀진 거거든요. 그런데 격차가 무섭게 줄고 있는데요. 폭스바겐과 현대차 사이가 1년 만에 22만 대나 좁혀졌거든요. 독일 프리미엄은 더 아픕니다. BMW도 벤츠도 아우디도 상반기 판매가 두 자릿수 가깝게 빠졌죠. 특히 포르쉐는 판매가 16.5% 줄며 6년 만에 최저를 찍었다. 여기까지만 보면 프리미엄 시대가 끝난 듯하죠. 하지만 성급한 결론은 눌러야 하는데요. 판매가 줄었다고 곧 몰락은 아니거든요. 충격적인 건 그 포르쉐가 판매는 16.5%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33.9% 늘었다는 겁니다. 체력은 대수와 별개인 거죠. 세 번째 문, 이익입니다. 여기서 구분할 게 있는데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다른 숫자거든요. 순이익부터 보죠. 벤츠는 지난해 순이익이 49% 급감했습니다. 벌이의 절반이 사라진 셈이죠. 폭스바겐도 1분기 순이익이 28% 빠졌습니다. 주가는 16년 만에 최저로 내려앉았죠. 정리하죠. 시총은 하위권으로, 판매는 두 자릿수로 빠졌고 이익까지 흔들렸습니다. 세 문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죠. 시장 탓도 불운 탓도 아니었습니다. 독일을 무너뜨린 건 스스로 쥐고 있던 운전대였거든요. 믿기 어렵겠지만 이 붕괴는 우연이 아니었는데요. 그것은 독일이 스스로 내린 세 번의 선택에서 비롯됐다. 첫 번째 선택은 중국이었는데요. 독일에게 중국이 어떤 곳이었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2019년 폭스바겐 수출 차량의 44%가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절반 가까이를 한 나라가 소화한 거죠. 중국은 독일이 가장 성공한 시장,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던 안방이었죠.
그 안방이 흔들리는데요. 올해 상반기 성적표를 열면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중국 판매는 131만여 대로 25.9% 줄었습니다. 넉대 중 한 대꼴로 손님이 사라진 셈이죠. BMW는 20.4%, 벤츠는 28% 빠졌습니다. 프리미엄도 예외가 아니었죠. 2분기만 보면 네 회사 모두 30에서 41% 급감했습니다. 하락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독일이 잃은 그 자리 어디로 간 걸까요? 답은 정반대였는데요. 중국 브랜드가 독일의 안방, 유럽으로 넘어온 거죠. 올해 6월 중국 브랜드의 유럽 점유율은 10.9%로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10대 중 한 대죠. 거울 같은 대칭이었죠. 독일이 중국에서 잃은 만큼 중국이 유럽에서 되가져간 겁니다. 작년 말 분기 기준 중국 브랜드가 유럽에서 처음으로 한국 브랜드까지 앞질렀습니다. 판이 뒤바뀐 거죠. 이 조건은 독일만 위협한 게 아니었는데요. 지구 반대편에서 이미 신호가 켜졌거든요. 바로 브라질입니다. 올해 상반기 BYD가 이곳에서 98,655대를 팔았습니다. 바로 뒤가 현대차 96,723대였습니다. 겨우 이 1000대 차이로 순위가 뒤집힌 거죠. 그 추월로 BYD는 브라질 8위에서 4위로 뛰어올랐습니다. 현대차는 5위로 밀렸죠. 이 조건 앞에서는 독일이든 한국이든 누구도 안전하지 않았죠. 하지만 중요한 걸 짚어야 하는데요. 중국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조건일 뿐이었는데요. 무너진 나라도 버틴 나라도 있었거든요. 독일을 정말로 무너뜨린 건 무엇이었을까요? 중국이 아니라 독일이 스스로 내린 두 번째 선택이었다. 독일의 두 번째 선택은 디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만들던 기술이었죠. 20년간 독일 디젤은 깨끗하고 힘 좋은 엔진의 대명사였는데요. 유럽 도로의 절반이 디젤차였거든요. 그런데 2015년 디젤 게이트로 자부심에 금이 갔죠. 배출가스 수치를 몰래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벌금과 배상으로 물어낸 돈이 300억 유로, 약 49조 원이었다. 신뢰도 함께 날아갔죠. 충격은 그 다음이었는데요. 2015년 52%였던 유럽 디젤 점유율은 2024년 13.6% 아래로 무너졌다. 가장 잘하던 기술이 한순간에 짐이 됐습니다. 서둘러 방향을 틀어야 했죠. 그 새 길이 전기차였습니다. 디젤을 버리고 전기로 올인했거든요. 왜 그렇게 서둘렀을까요? 이유가 무서운 규제를 예고했기 때문이죠. 2023년 규정은 2035년부터 신차 CO2 배출을 100% 줄이라는 내용, 사실상 엔진차 판매 금지였다. 독일은 살아남으려면 전기차뿐이라며 규제에 목숨을 걸었는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기차가 예상만큼 안 팔린 겁니다. 소비자가 지갑을 닫는 캐즘, 수요 절벽에 부딪혔거든요. 디젤은 버렸고 전기차는 안 팔리고 그 사이에 낀 채 오도 가도 못하게 됐죠. 결국 폭스바겐은 칼을 빼들었는데요. 모델 라인업을 최대 절반까지 줄이기로 했죠. 생산 능력도 연 900만 대 수준으로 낮췄다. 만들 힘은 있어도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나옵니다. 목숨 걸고 대비한 규제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2035년 규정은 지금도 유효한데요. 지난해 12월 집행위가 100%를 90% 감축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e-fuel을 허용하자는 아니죠. 다만 아직 제안 단계로 의회와 이사회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규제에 휘둘리고 전기차에 발이 묶인 독일.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엔진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에서 나왔다. 엔진이라면 세계 최고였던 독일. 그런데 심장이 강철에서 코드로 바뀌자 처음으로 낯선 세계에 서게 됐죠. 폭스바겐은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겠다며 자회사 카리아드를 세웠는데요. 여기에 120억 유로가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참혹했는데요. 아우디와 포르쉐 신차가 2년가량 밀렸고 소프트웨어는 끝내 굴러가지 않았거든요. 엔진은 88년간 남에게 배운 적 없던 그들인데요. 소프트웨어 앞에선 백기를 들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엔진이라는 정체성이 너무 강했던 거죠. 우리는 기계를 만든다는 자부심이 코드의 세상을 뒤늦게 인정하게 만든 겁니다. 결국 자체 개발을 사실상 접었는데요. 대신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에 58억 달러를 투자하며 손을 내밀었죠. 직접 만들던 회사가 남의 기술을 붙이는 통합자로 내려앉은 거죠. 중국용 차엔 샤오펑 플랫폼을 빌려 쓰기로 했고요.
더 상징적인 사건도 있는데요. 88년 역사상 처음으로 독일이 아닌 중국에 차량 개발 검증 시설을 세웠습니다.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벤츠는 중국 모멘타와 개발한 기술을 2026년 9개 차종에 얹기로 했고, BMW도 같은 회사와 손잡았죠. 그런데 정직하게 짚을 게 있는데요. 이걸 독일만 탓하기엔 현대차도 완전히 자유롭진 않거든요. 베이징 현대 역시 같은 모멘타의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합니다. 벤츠와 BMW만 손가락질할 순 없는 거죠. 소프트웨어의 오판은 화면 안에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 충격은 곧 독일 공장 문 앞으로 번졌거든요. 거대 부품사가 먼저 흔들렸습니다. ZF에서 최대 14,000명, 보시 모빌리티에서 13,000명 규모의 감원 계획이 잇따랐습니다. 더 무서운 건 개별 파산이었는데요. 외장 부품 게르하르디가 2024년 11월 도산에 들어갔고, 아이스만도 그해 초 파산을 신청했거든요. 도어락 회사 키커트는 2025년 9월, 90년 넘은 배선회사 에리히 예거도 2026년 4월 파산을 신청했다고 보도됐습니다. 부품사 파산은 2020년 이후 155건이 쌓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19건, 딸린 직원이 43,000명에 이른다. 상징적인 장면도 있었는데요. 츠비카우 공장은 중국 합작 제안이 주정부에서 나왔고, 드레스덴 유리 공장은 인수 보도가 났지만 폭스바겐이 부인했습니다. 정점은 감원 규모였는데요. 2024년 합의로 공장 폐쇄를 막았던 카드가 2026년 최대 10만 명 감원 검토안으로 다시 올라온 겁니다. 다행히 7월 노동자 대표들이 이를 저지했는데요. 확정은 아니지만 무너지는 속도조차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에 몰린 거죠. 중국 의존, 디젤 올인, 소프트웨어. 세 번의 오판이 겹쳐 독일은 이렇게 흔들렸다. 그런데 같은 조건에서 현대차는 무엇이 달랐을까요? 답은 9년 전에 있습니다. 2017년 현대차에도 지금의 독일과 똑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중국은 현대차의 최대 성공 시장이었습니다. 2016년 한 해에만 179만 2천 대를 팔았거든요. 그런데 사드 사태 이후 중국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붕괴는 상상 이상이었죠. 2016년 179만 2천 대였던 중국 판매는 2025년 19만 6천 대로 주저앉았다. 89% 증발이었죠. 중국 점유율은 0.83%까지 떨어졌습니다. 안방 갔던 시장에서 지워진 셈이죠? 숫자만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베이징 현대자산은 2016년 말 10조 6천억 원에서 2024년 말 4조 원대로 쪼그라들었죠. 6조 원 넘는 자산이 사라졌습니다. 독일의 충격을 현대차는 이미 통과했죠.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무너진 시장을 붙잡거나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 현대차는 시장을 강제로 분산했습니다. 미국, 인도, 중남미로 무게중심을 옮긴 거죠. 승부수는 하이브리드였습니다. 올해 7월 미국 판매는 역대 최다인 16만 5,284대를 기록했다. 미국 점유율도 11.3%로 역대 최고였습니다. 포드와의 격차는 1.9%P에서 0.4%P로 좁혀졌거든요. 조지아 HMGMA가 문을 열며 현지 연 100만 대 체제를 갖췄습니다. 위기가 백신이 된 순간이죠. 핵심은 외부 제재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겪은 시장 붕괴가 체질을 바꿨죠. 하지만 성공 서사로만 끝내면 거짓말입니다. 현대차의 이익도 결국 꺾였거든요. 2026년 2분기 한국 본사 영업이익은 2조 8,50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0.8% 줄었다. 이유는 관세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해결이 아니라 유예에 가까웠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15% 합의 석 달 만에 한국산 차량 25% 관세 복원을 언급했습니다. 언제든 뒤집힐 카드였죠. 결국 현대차의 백신도 완벽한 면역은 아니었습니다. 이익은 눌렸고 방패는 언제든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현대차는 주거받기에 살아남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독일은 이제야 그 학교에 들어선 셈이죠. 그런데 진짜 승부는 따로 있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자동차가 아니거든요. 무대가 완전히 바뀌고 있었다. 무대가 바뀌었습니다. 다음 경쟁축은 자동차가 아니라 몸을 가진 인공지능, 피지컬 AI거든요. 이 무대에서도 두 회사는 정반대를 택합니다. 다시 갈림길이 벌어지죠. 소프트웨어를 못 만든 폭스바겐은 결국 리비안과 샤오펑을 샀습니다. 통합자로 격화됐죠. 현대차도 외부에서 샀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로봇 회사였던 게 결정적 차이거든요. 현대차는 소프트뱅크 자녀 지분까지 풋옵션으로 넘겨받아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100%를 확보했다. 같은 외부 조달인데 방향은 정반대죠. 하나는 못 만들어서 하나는 넓히려고 산 겁니다. 2028년부터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아틀라스 로봇이 투입됩니다. 공장을 지능화하려는 그림이죠. 엔비디아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과기정통부, 현대차그룹, 엔비디아 3자 MOU에 약 30억 달러가 걸렸다. 자율주행도 손잡았습니다. 2024년 웨이모와 파트너십을 맺고 아이오닉 5를 웨이모 1에 투입하기로 했죠. 인재 전쟁도 치열합니다.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출신 임원들이 줄줄이 현대차로 넘어왔거든요. 재미있는 건 삼성전자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전략을 주도한 임원을 거꾸로 데려간 겁니다. 핑퐁 영입이죠. 현대차는 5년간 국내에 125.2조 원을 투자하고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플랫폼 플레우스를 발표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완벽한 승리서사 같죠. 하지만 그렇게 끝내면 이 이야기는 다시 거짓말이 됩니다. 가장 빠르게 커지는 시장 인도에서 오히려 현대차의 발밑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현대차와 기아의 인도 점유율은 19.65%에서 17.18%로 내려앉았다. 시장은 커졌는데 몫은 줄었죠. 수출 타격에 협력사 화재까지 겹치며 현대차 인도법인 순이익은 35.1% 줄었다. 로봇을 사고 AI에 올라탄 회사도 급성장 시장에서는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독일이 남긴 교훈은 하나입니다. 무너진 자리는 못하던 곳이 아니라 가장 잘하던 곳이었습니다. 현대차는 그 교훈을 남의 일로 배우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먼저 무너져 봤기에 독일보다 앞서 다음 모델을 준비했거든요. 엔진의 시대가 독일의 것이었다면 몸을 가진 AI의 시대는 이제 현대차가 앞서 열어가고 있습니다.